자,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형을 새로 정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들은 이 구조체라는 방법도 있고 공용체, 열거형 이런 것들이 목적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type define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형을 새로 정의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형에다가 별명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구조체부터 한번 배워볼 텐데요. 구조체는 우리가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필요한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형으로는 이제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C 언어에서는 이제 인티저란지 플로트란지 캐릭터 같은 이제 문자형의 이제 데이터형을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가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복합 자료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의 자료형 안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형들에 들어간 그런 이제 복합 자료형.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자료형은 그냥 한 칸짜리 그런 데이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형은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인티저하고 플로트하고 그다음에 캐릭터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 뭉쳐 있는 또는 이제 인티저 같은 데이터 타입이라도 인티저가 두 개가 있어야 정보가 제대로 저장되는 이런 형태의 이런 복합 자료형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한 데이터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정보가 이름이나 나이 같은 학점 같은 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러한 단독 자료형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러한 기존에 있는 데이터형을 여러 개 묶어야만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한 복합 자료형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어떻게 만드느냐? 구조체를 정의하는 문법부터 보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구조체 만드는 문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밑에는 그 문법에 따라서 예제로 만들어본 데이터형입니다. 일단 키워드 struct로 시작을 하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struct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구조체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이름을 여러분들 개발자 마음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마음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복합 자료형의 목적이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mytype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체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을 묶을 거야 라고 하는 시작을 나타내는 컬리 브레이스, 그 다음에 끝나는 컬리 브레이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데이터 타입도 역시 구조체도 역시 컬리 브레이스 시작해서 컬리 브레이스로 끝나고요. 여기는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세미콜론으로 분리를 해갖고 여러 개의 복합 데이터형들을 쭉 써주게 되는데 요 각각을 우리가 멤버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구조체에서는 이제 두 개의 멤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멤버와 이제 두 번째 멤버가 있는데 멤버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age,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했고요. 각각의 멤버마다 자신의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 타입들을 묶어갖고 새로운 복합 자료형, 즉 구조체를 만들 것인지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 간의 구분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해준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구조체로 새로운 이제 구조체를 만든 거고요. 이렇게 만든 구조체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의 이름은 좀 길긴 한데 앞에 스트럭처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붙인 이름까지 해서 이만큼이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구조체 새로운 이제 데이터 타입을 만들게 되면 이거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변수를 만들어야 좀 의미 있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구조체 변수 선언하는 방법을 여기서 보여드릴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든 구조체의 새로운 이름은 이렇게 struct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체 타입을 갖는 변수는 일반 변수 선언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같이 구조체 변수 제가 여기서 A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할 때 A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이 앞에다가 타입을 써주는데 조금 타입 이름이 길 뿐이고 그나마 맨 앞에 있는 것은 키워드 struct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열 변수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3개짜리 배열 변수를 만드는데 각각의 배열 요소의 데이터 타입은 struct mytype이다. 좀 길긴 한데 앞에 역시 키워드 struct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붙인 구조체 이름 이렇게 하면은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이 a라는 변수는 안에 들여다보면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칸의 이름은 age, 두 번째 칸의 이름은 name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고 그 다음에 요거의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다. 그래서 요 타입은 바로 struct by 타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구조체 변수를 만들면서 바로 거기다가 값을 써넣는 초기화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myType이라는 것을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 만든 것을 계속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조체 타입의 변수 a를 만들 때 초기 값을 이렇게 배열 초기화 하듯이 컬리 브레이스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들을 쭉 써주면 되는데 이 값들의 선수는 이 멤버들의 순서와 동일하게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age인데 얘는 인티저니까 값이 10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문자로서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수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하는 초기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값들은 배열 초기화하듯이 컬리 브레이스에 써준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조체를 선언할 때 썼던 멤버들의 순서와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 순서, 즉 이 데이터 타입이 서로 매칭이 돼야 된다. 요거만 주의하면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만들면서 바로 값을 넣는 초기화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전 장에서 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변수 하나에 대한 건데요. 여러 개의 배열 변수, 구조체 배열 변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 세 개의 배열을 만들었죠. 세 개짜리 배열을. 그래서 배열이니까 배열의 초기화에 사용하는 요 컬리 브레이스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개가 되겠죠. 요소가 세 개니까 배열 요소 1, 2, 3가 되는데 요때 요 안에 사용하는 컬리 브레이스는 구조체의 요거는 이제 구조체의 초기화에 사용하는 컬리 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컬리 브레이스와 안에 있는 컬리 브레이스는 각각의 목적이 틀리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은 각각 세 개니까 역시 구조체 멤버들의 순서와 동일하게 데이터 형식을 맞춰갖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조체 배열 변수 초기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체 변수도 만들었으니 구조체 변수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한번 읽고 쓰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구조체를 사용을 하고요. 자, 일단 구조체 변수 a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 안에는 당연히 이제 age와 name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age와 name의 값을 어사이먼트 하는 것을 보면은, 자, 우리가 구조체 변수가 a인데 a의 뒤에 닷을 써가지고 그 안에 두 칸이 있잖아요. 하나는 age 칸이고 하나는 name 칸인데 각각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닷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점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구조체의 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age에는 20을 넣고 그 다음에 name에는 문자 k를 넣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선언 완료 후에는 우리가 이제 초기화할 때는 여기다가 컬리 브레이스를 치고서 쭉 값을 써줬는데 일단 구조체 변수가 선언이 되고 완료 후에는 초기화와 같은 방식, 요와 같은 방식으로는 값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즉 구조체 변수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닷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각각의 멤버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멤버에 대해다가 write를 하는 거고요. read해서 읽어서 값을 출력하는 걸 한번 볼까요? 출력하는 거 보면 여기서 이제 print f 해가지고 값을 출력하는데 여기 이제 %d로 찍죠. a.age 그 다음에 a.name 하면 캐릭터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멤버에 접근하는 방식은 변수 이름을 써주고 구조체 변수겠죠. 그 다음에 닷 노테이션하고 멤버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ad와 write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수가 선언된 이후에는 초기화와 같은 방식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체 변수 간의 대입이다. 지금은 바로 이전 장에 썼던 것은 변수를 만들고 변수의 멤버마다 값들을 넣는 건데 이것은 이제 구조체 변수를 두 개 이상을 만들고 그 변수 간에 서로 대입을 하는 건데요. 자, 이와 같은 예제를 봅시다. 이러한
구조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 A를 만드는데 얘는 만들면서 바로 초기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라는 변수도 만들었는데 얘는 초기화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조체 변수 간의 어사이먼트가 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에다가 A를 넣는 건데, 자 보면 B가 있고 A가 있는데 A도 2칸, B도 2칸이고 A에는 20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캐릭터 A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이것은 AG가 되겠고 이것은 네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A라고 하면 멤버 바이 멤버로 이렇게 복사가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이 들어가고 A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사이먼트 한 이후에 한번 값을 b.age와 b.name 해서 멤버 액세스하는 방식으로 찍어보면 B에 그대로 변수 A의 초기값이 변수 B에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체 변수 간의 대입은 아주 쉽게 됐는데 구조체 변수 간의 비교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구조체 변수들이 같은 값을 가졌는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건데, 그러면 구조체 같은 값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멤버들의 값이 서로 1대1로 동일할 때 서로 이제 구조체 변수가 서로 같은 값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조체 변수 간에는 서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통째로 비교는 불가능하다. 즉 A도 구조체 변수고 B도 구조체 변수일 때 서로 같다라는 표시를 써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안 되고요. 멤버별로 비교를 해야 된다. 좀 더 자세한 예제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체 변수 A와 B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멤버로 이루어진 구조체라고 합시다. 이 구조체는 뭐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타입을 보고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끼리 통으로는 비교가 안 되고요. 자, 변수 A와 B가 서로 같은지를 보려면은 A의 age, 그 다음에 height, 그 다음에 name, 이렇게 멤버 바이 멤버가 서로 같은지를 서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ge는 여기서 보면 이제 정수니까 여기 정수겠죠. 여기 20이 아마 정수일 겁니다. 그 다음에 height, 키는 실수니까 실수끼리 서로 비교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name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의 비교는 우리가 문자열 비교 함수인 string compare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 같을 때 두 구조체는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구조체가 변수 간의 비교는 멤버별로 비교를 해서 서로 같은 값인지 아닌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구조체 변수 통째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입할 때는 B에다가 A 값을 통째로 멤버 바이 멤버로 넣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와 포인터 간의 관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계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우리가 이제 포인터 변수를 배웠는데 포인터 변수는 가리키는 곳에 가면 그곳에 데이터 타입이 다 있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가지는 주소에 포인터 변수를 우리가 만들었고 그 변수한테 주소를 넣었어요. 포인터 변수가 있고 여기다 주소 100번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100번지를 한번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구조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포인터는 바로 구조체를 가리키는 구조체 데이터형에 대한 포인터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입니다. 자, 구조체는 여러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각각의 뭐 타입을 넣는데 이 칸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바로 포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칸에 주소가 저장되는 그런 멤버를 가지는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 예제를 한번 쭉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person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문자열 name과 그 다음에 정수 age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인 struct person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메인 함수에 보면은 구조체 변수 person1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인데요. 자, 포인터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별이 붙었죠. 그런데 이 주소에 가보면 구조체가 있고 struct person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만들면서 바로 그 누구의 주소를 넣냐면 person1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바로 만들었던 이 구조체 변수의 이름 person1이겠죠. 얘가 바로 person1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당연히 name과 그 다음에 age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여기에 주소가 저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person1이 주소가 저장된 것이 100번지라 하면 얘는 100번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100번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address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person1이 저장된 곳의 주소인 100을 뽑아서 여기다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조체에 이 person1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 봅시다. 여기 보면 string copy, 문자열은 바로 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string copy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값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person1의 dot notation을 사용해서 name의 위치에다가는 john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person1의 dot notation 사용해서 age 칸에는 25를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조체 멤버의 값을 할당하는 방법 중에 구조체 변수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포인터 변수 ptr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 person1 구조체에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그 구조체를 찾아가서 그 구조체의 멤버의 값들을 변경시켜 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string copy를 이용해서 john이라는 이름을 넣어주는데요. 자, 포인터 변수인데 아까는 dot notation인데 이번엔 그 화살표 arrow notation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조체에 가서 각각의 멤버에 액세스할 때 구조체 변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dot notation을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구조체에 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구조체 변수의 이름이 아닌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주소에 찾아가서 할 때는 우리가 화살표 노테이션, 에로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 갖고 각각의 멤버를 액세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찾아가면 반드시 name과 age가 있을 텐데, name 칸과 age 칸을 액세스할 때는 이러한 화살표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ohn이라는 이름을 넣을 때, 그리고 25라는 이름을 넣을 때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조체 멤버를 액세스할 때 앞에 있는 것이 변수이면 그냥 dot notation 쓰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것이 포인터라면 구조체를 가리키는,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면 여기다 화살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출력하는 방법도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dot notation을 사용해서 구조체 변수를 사용할 때는 dot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tr를 사용할 때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1번 방법으로 하나, 2번 방법으로 하나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포인터 만들 때 앞에 별 붙여서 만들고 이 앞에 그 포인터가 저장한 주소에 찾아가면 이 구조체가 있다. 그리고 address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그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뽑아서 그 값을 초기한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이 구조체 변수가 아니라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이면 이렇게 address arrow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액세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에서 정리하자면 구조체 멤버에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dot notation을 쓰거나 arrow notation을 하는 건데, dot을 사용하는 것은 구조체 변수, 요 앞에 있는 것이 구조체 변수일 때, arrow를 사용할 때는 포인터 변수일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것을 계속 거듭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터와 구조체가 들어가면 좀 혼동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포인터 하면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dereferencing이죠. dereferencing은 구조체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그 값을 가져오는 그러한 오퍼레이션 dereferencing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포인터를 dereferencing을 해서 구조체 멤버 접근하는 것 또한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요. dereferencing 된 구조체 포인터는 변수와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dot을 이용해 갖고 멤버의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러한 구조체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를 만들면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주소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멤버에 접근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에로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 포인터 디레퍼런싱을 이용해서 멤버 접근하는 방식, 여기서 이 부분이 사실 하이라이트,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포인터는 포인터죠. 근데 앞에다가 디레퍼런싱 오퍼레이터를 붙이면 이거 자체가 그냥 변수처럼 돼버리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구조체 변수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가 dot notation을 사용해갖고 name과 age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레퍼런싱의 괄호를 디레퍼런싱 할 때는 괄호를 반드시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해 줘야 돼요. 보면 제가 앞에 디레퍼런싱을 할 때 하고 나서 여기다 괄호를 이렇게 쳐줬잖아요. 만약 안 치고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포인터에 네임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디레퍼런싱을 한다는 의미로서 이것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포인터, 그 주소에 찾아가면 구조체가 있는데 구조체를 뽑아 와서 구조체 변수처럼 해서 거기 있는 네임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포인터.name을 있는 것을 마치 주소처럼 이용해서 그 주소에 찾아가서 값을 찾아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 디레퍼런싱 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잘 이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 즉 구조체의 멤버 안에 포인터가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struct course라는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구조체입니다. 문자, 열과 정수를 가지는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이고요. 이번에는 student라는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이 student라는 구조체 안에는 그 학생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이가 있는데 이 학생이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게 구조체 안에 포인터가 들어있어요. 코스라는 포인터인데 이 데이터 타입이 코스예요. 즉 이 학생이 듣는 과목에 대한 구조체 정보를 거기에 대한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제 코드를 자세히 한번 뜯어볼게요. 우리가 코스라는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어요. 초기화는 과목의 이름은 math고 그 다음에 이것은 3학점짜리 과목이다. 그리고 student 1은 존이라는 학생이고 나이는 20살인데 그 다음에 코스 1의 주소, 즉 이 구조체가 바깥에 있으니까 이 구조체가 있는 곳에 주소를 갖다 놓죠. 왜냐하면 이곳은 바로 그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체 멤버에 접근해서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 학생의 이름을 찍을 때는 dot notation, age 찍을 때는 dot notation.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스의 이름을 찍을 때는 잘 보세요. student 1 안에 코스라는 것이 있는데 코스는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에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멤버를 찾아가려면 arrow notation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레딧 정보를 할 때도 우리가 arrow notation을 이용해갖고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체 내부에 포인터 주소 저장만을 위한 주소 저장을 위한 공간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요 부분에는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대한 주소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거 통째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구조체가 다른 구조체 안에 멤버로서 들어있을 때가 있고요. 구조체 포인터로서 들어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자, 요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되게 어려운 경우인데 복잡한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구조체 안에 다른 구조체가 멤버로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 구조체 안에 구조체죠. 즉 네스티드 된 상태예요. 둥지 안에 포함된 구조체의 공간은 그것을 포함하는 구조체 공간에 포함이 된다. 즉 내가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안에 또 다른 구조체가 이렇게 들었으면 이 전체 공간은 바로 요 공간 더하기 그 다음에 요 공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 구조체 안에 다른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변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구조체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인터예요. 그 주소를 쫓아가면 여기에 구조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원래 포함하는 구조체의 사이즈는 요 사이즈 플러스 주소 공간에 대한 사이즈만 되겠고 이 전체 공간에 대한 사이즈는 들어가지 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확실히 더 확실한데요. 구조체가 다른 구조체를 포함한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아우터 스트럭처 바깥에 있는 구조체 안에 멤버 1이 있고 멤버 2가 있는데 세 번째 멤버로 새로운 또한 구조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멤버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 보면 전체적으로 총 멤버 4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2개는 다른 구조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우터 구조체 안에 이너 구조체가 포함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 이너 구조체의 그 공간이 요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쉽죠. 그런데 구조체가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요. 아우터 스트럭처 여기 멤버 1, 2가 있는데 세 번째 멤버로는 요것에 대한 포인터예요. 그러면 얘는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실제로 그 주소를 쫓아가면 여기에 그 포인팅된 구조체가 잡고 있는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우터 스트럭처는 이너 스트럭처형의 포인터 멤버만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포인터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구조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우터 스트럭처의 공간에는 포인터 변수 저장을 위한 즉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할당되고 실제로 얘가 가리키고 있는 이 구조체의 공간은 별도로 잡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인 것만 했는데요. 예제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 안에 구조체 예제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정수 하나를 갖는 그 안에 포함되는 구조체고요. 먼저 이것을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밑에서 얘를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아우터 스트럭처입니다. 아우터 스트럭처에 보면은 여기 정수를 하나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구조체를 담고 있는 거죠. 이 구조체는 바로 위에서 선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트럭트 아우터 스트럭트의 변수인 my 스트럭트를 한번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멤버의 값을 할당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일단 아우터 멤버는 그냥 바로 액세스하면 될 거고요. 요 경우가 구조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체의 멤버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조체 변수고요. 그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구조체 멤버고요. 그 멤버 안에 들어있는 멤버로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닷닷 노테이션을 연속해서 멤버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자기한테 들어있는 것은 닷 하나를 써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나의 안에 들어있는 구조체의 그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닷을 이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조체 안에 구조체 포인터 예제를 봅시다. 이것은 이번에는 얘가 구조체로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로서 들어있는데요. 아까와 유사한 예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구조체가 하나 있고요. 이번에는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주소만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조체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너 스트럭트에 하나를 만들었고 얘가 값을 20을 넣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20을 넣고요. 얘는 이너에 해당되는 A입니다. 그리고 내가 my structure라는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어요. my structure라는 애를 만들었는데 얘는 이 안에 인티저 정수가 하나 있고 여기는 여기서 10을 갖다 집어넣네요. 그리고 여기는 얘 주소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라고 하면 여기다 100번지로 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가리키는 화살표 형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요 inner structure 앞에는 요 inner의 주소를 뽑아내는 address 오퍼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주소를 뽑아서 넣었습니다. 이제 한번 값을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바로 자기한테 들어있는 멤버를 액세스할 때는 그냥 단 노테이션을 쓰면 되고요. 내 안의 my structure 안에
이런 포인터 변수가 들어있죠. 그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그곳에 찾아가서 멤버를 액세스하려면 arrow 오퍼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멤버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 멤버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속에 포함된 멤버를 접근하려면 arrow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고 어떤 때는 다섯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arrow를 쓰기도 하는데, 자, 앞에 있는 것이 포인터면 포인터로 액세스할 때는 그곳이 멤버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arrow를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닷을 쓴다. 이렇게 원칙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체와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구조체를 함수의 인수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구조체를 함수의 인수로 넘기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call by value, 즉 복사본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것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구조체가 함수의 반환값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복사본이 만들어져서 전달된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또한 call by reference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구조체 인수를 넘길 때 기본적으로는 call by value인데 call by reference를 하게 되면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 인수로서의 구조체를 보면 call by value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자, 코드를 하나 살펴볼게요. 내가 mystruct라는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함수의 인수로서 구조체를 받습니다. 그러면 얘는 mystruct라는 구조체 변수를 받아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member1과 member2의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변경시키게 되는데요. 그런 일을 하는 함수인데 이것은 이제 call by value에 의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 함수에 의해서 값이 변경되지는 않을 거예요. 복사본이 넘어오니까. 자, 메인 함수에서 봅시다. mystruct라는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member1과 member2에 10과 15라는 값을 넣습니다. 일단 값을 출력해 보면 당연히 10과 15가 출력이 되겠지요. 그리고 modify struct라는 함수를 부르는데 내가 방금 만든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call by value에 의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mystruct 원본은 그냥 있고 복사본이 열로 전달이 되겠죠. 복사본에다 아무리 20, 30 값을 써도 원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 종료 후에 값을 찍어보면 여전히 10과 15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조체를 함수의 인수로 넘길 때는 call by value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예제에서는 함수 호출 전과 후의 값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번에는 call by value가 아닌 call by reference에 의해서 한번 원본이 아닌 그러니까 원본의 주소를 넘기는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일한 구조체를 사용하고 함수의 정의, 인수의 정의가 약간 바뀌었어요. 여기 포인터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mystruct는 이제 포인터가 됩니다. 포인터가 되니까 이제 arrow를 사용해 가지고 멤버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20과 30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mystruct라는 변수를 만들고 10과 15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한번 출력해 보면 10과 15가 출력이 될 거고요. 이제 modify struct라는 함수를 부를 때 내가 단순히 그냥 mystruct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mystruct의 주소를 넘겨주게 되겠죠. 이것은 call by reference를 사용하는 구조체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본의 주소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주소에 직접 찾아와서 원본의 값을 20과 30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종료된 이후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20과 30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함수는 구조체 포인터 인수를 사용을 했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함수 호출 전과 후로 해서 값이 변동이 된다. 왜냐하면 call by reference로 수행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modify struct 함수를 호출할 때 address 오퍼트를 사용해서 주소를 뽑아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함수 반환값으로서의 구조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를 호출했는데 그
함수가 구조체를 생성해서 반환하는 예제예요. 자, 구조체를 이렇게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보면 어떤 값들을 받아다가 이 안에서 새로운 구조체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변수의 멤버들을 초기화한 다음에 그 변수를 반환하게 되면 반환을 하는 예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함수의 반환값의 타입을 보면 데이터 타입이 struct, my struct라는 제가 방금 위에서 만든 구조체의 데이터형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메인 함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struct my struct라는 데이터형을 써주고 요게 변수 이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reate struct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10과 20의 조회값을 넣어서 이것이 각각의 멤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함수가 반환하는 구조체가 있는데 그 구조체가 값들이 이 result struct라는 나의 변수에 이런 대입이 되겠죠. 멤버 바이 멤버 위치에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고 난 이후에 한번 멤버 값들을 찍어보면 제가 초기화 값으로 넘긴 10과 20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create struct 함수는 구조체를 생성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 반환되는 값이 내가 그걸 받아서 나의 새로운 변수에 복사를 해서 넣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체에 대한 얘기고요. 새로운 데이터형을 만드는 구조체를 배웠으니 이제 한 가지 더 배우겠습니다. 이제 공용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용체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용체는 구조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 데이터형의 멤버들이 하나의 메모리 영역을 공유를 합니다. 구조체에서는 멤버들이 각자 자기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용체는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서 여러 멤버들이 공유를 해서 한 번에 한 멤버만 사용을 합니다. 왜 이런 공용체가 필요하냐면 메모리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공간이 있는데 두 칸으로 나눴는데 둘 중에 하나의 공간만,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만 쓴다. 절대로 두 개가 동시에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칸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멤버가 와서 필요할 때 공간을 나눠 쓰면 되겠죠. 멤버가 동시에 사용하겠다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체를 사용하겠지만 멤버가 나는 멤버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올 때는 우리가 공용체를 사용하면 메모리를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유연하게 구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공용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어떤 때는 이러한 멤버로 읽고 또는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멤버로 접근함으로써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유연하게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가면 좀 더 복잡한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공용체 선언하는 거 봅시다. 선언하는 거 보면 일단 키워드 유니온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내가 이름을 마음대로 붙이면 됩니다. 생각해 보면 딱 구조체 선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멤버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하나의 공간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 i는 4바이트, 플로트도 4바이트, 그 다음에 캐릭터 배열은 20바이트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요 셋 중에 가장 큰 애, 즉 20바이트짜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때는 i가 와서 쓰고 어떤 때는 f가 와서 쓰고 어떤 때는 스트링이 와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셋 중에 한 번에 하나씩만 오지 절대 둘 이상이 같이 오는 때가 없다. 이럴 때는 우리가 공용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 변수부터 만듭니다. 유니온 데이터를 해서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i에다가 10을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해 보면 10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f에다가 3.14 구조체의 멤버를 액세스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링을 복사해 hello라는 문자열을 여기다 복사해 넣을 때는 스트링 카피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값들이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서 어떤 때는 i가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f가 쓰기도 하고 플로트가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자 배열이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공용체가 되겠습니다. 구조체와 공용체의 차이를
그림으로 한번 해봅시다. 왼쪽은 구조체고 오른쪽은 공용체예요. 그래서 구조체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 개의 캐릭터가 멤버로 갖는다. 그러면 각각의 멤버가 독립된 공간을 갖는 것이고요. 유니언 공용체는 똑같이 이렇게 두 개의 멤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는 둘 중에 큰 애, 즉 어차피 얘는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큰 해봤자 한 바이트죠. 이렇게 놓고서 어떤 때는 n이 와서 쓰고 어떤 때는 m이 와서 쓰는데 m과 n이 동시에 오지는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요한 것은 공용체 공간은 멤버들의 공간 중에 가장 큰 애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용체 변수에 초기화하는 것도 역시 구조체와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가 이러한 공용체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여기 보면 4바이트짜리와 10바이트짜리 있으니까 둘 중에 큰 거인 10바이트짜리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유니온의 배열 변수 A를 3개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초기화할 때는 공용체의 첫 번째 멤버의 데이터형으로만 초기화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은 데이터형이 여긴 인티저고 여긴 문자열인데 초기화할 때는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는 초기화를 할 때는 첫 번째 멤버의 데이터형으로만 초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C 언어에서 데이터형을 만드는 새로운 데이터형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스트럭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을 배웠잖아요. 이제 배울 것은 열거형, enum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새로운 데이터형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enum은 enumeration의 약자이고요. 열거하다, 늘어놓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정 범위의 값들을 가지는 데이터형을 생성한다. 어떤 값이 예를 들어서 0부터 0, 1, 2 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진 범위의 값들만을 가질 때는 우리가 이걸 정수로도 쓸 수 있지만 정수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한 범위를 가지는 값들만 가지는 데이터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enumeration 형이고요. enumeration 형은 이런 정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을 좀 더 직관적인 이름을 붙여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enumeration,형을 정의하는 것인데 키워드인 enum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붙이고 싶은 이름을 씁니다. 여기 보면 키워드 쓰고 붙이고 싶은 이름 days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쭉 열거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컬리 브레이스로 영역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색깔 레드, 그린, 블루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것은 요일을 표시했습니다. Sunday, Monday 해가지고 이것이 문자열이 아니라 하나의 상수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문자열이 아닙니다. 문자열이면 여기다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썼었는데 문자열이 아니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열거형을 만들게 되면 자, 열거형 데이터 타입을 써주고 C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변수가 되는 거고요. 변수의 값을 넣을 때는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레드, 그린, 블루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수로 이런 의미 있는 것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컴퓨터가 처리할 때는 얘는 0, 1,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수 값을 가지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C는 red인데 red는 맨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0번이 되고 green은 1번입니다. 따라서 red에 해당하는 0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 값은 정수이지만 우리가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red, green, blue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고요. 정수 값은 0부터 부여가 일반적인데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내가 enum days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monday에다가 1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tuesday는 2가 되고 얘는 3, 4 해서 내가 시작하는 값을 써주면 그 이유는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today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이것이 tuesday로 이렇게 됐으면 monday가 1이기 때문에 tuesday는 2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보면 2라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먼데이 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후에는 순차적인 숫자가 할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독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0부터 시작하다 이렇게 별도로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지정하지 않고 0부터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뉴머레이션형의 변수 간에는 이제 그 순서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비교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enum colors, 우리 여기서 보면 red, green, blue 세 가지 값을 갖는 변수 C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오타인데 red 값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C에는 red가 들어있는데 blue와 비교해 보면 이것은 서로 비교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red는 0이고 green은 1이고 blue는 2이기 때문에 당연히 blue가 더 크겠지요. 따라서 이때는 true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어명의 변수들은 정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비교 연사자 순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산술 연사는 불가능하다. 즉 red 플러스 green은 0 더하기 1은 green이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것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하는 비교 연산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struct, union, 그 다음에 enumeration을 배웠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type define. type define은 앞에 세 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데이터형을 새로운 이름으로 정의하는 키워드입니다. 즉 데이터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다가 별명을 붙여주는 그러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데이터형의 이름에 대해서 복수 개의 데이터형 이름을, 즉 어떤 것이 A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얘한테 A 프라임 또는 A 프라임 프라임 또는 더 나아가서 가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는 것이 바로 type define이라는 것입니다. 사용 예는 이런 식으로 해서 type define으로 키워드를 써주고요. 여기에다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타입의 이름 int를 써주고 여기는 내가 새로 붙여주고 싶은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리지널 네임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써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요 예에서 보면은 내가 인티저라는 이름에다가 우리가 인티저라는 이름도 쓰겠지만 여기다 새로운 별명인 myInteger 32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type define이라는 이 키워드는 언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냐?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인티저한테 별명 하나 더 붙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은 우리가 구조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구조체를 새로 만들면 그 이름이 길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struct student를 만들면 이 타입이 struct student가 되게 되는데 자, struct student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student로 해주면 즉 키워드 struct를 빼고서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면 편하겠죠. 이럴 때 쓰기 위해서 type define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가 이렇게 하고요. 이 첫 번째 예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바로 구조체를 선언을 하면서 바로 이름을 붙이는 건데 type define이라고 먼저 키워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라고 원래 여기 이름이 오게 되잖아요. 그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무명시로 그냥 이름 없는 형태로 구조체를 만들고 끝에다가 내가 붙여주고 싶은 이름 student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번의 예와 요 예는 서로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써도 되지만 구조체를 만들면서 바로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거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type define에서 enumeration하고 여기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그 이름이 없이 이런 것을 내가 colors라는 타입으로 부르겠다. 마찬가지로 type define 써주고 이러한 세 개 값을 가지는 열거형을 내가 days라는 것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type define 별칭을 붙일 때는 all capital letter 모두 대문자로 이렇게 타입 이름을 여기도 같이 student와 같이 해주는 것이 관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type define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이름에 별칭을 붙이는 방법이었습니다.